있고, 표제부에는 전용 면적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대지권 면적도 있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은 이렇게 주요 등기 요약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수강생이 공인중개사였는데 공인중개사 개업을 인천에다 하다 보니까 인천은 가격이 낮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근데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크니까 서울로 이전해서 공인중개사를 차렸는데 이제 직기비품 필요하다 해서 2,500만 원 투자를 했어요. 2,500 투자했는데 이 돈이 갑자기 필요하다고 빼줄 수 있겠냐고 해서 제가 바로 여기 이수지로 가져왔죠. 그리고 근저당권 이전했잖아요. 이 4번에 3,750만 원, 원금 2,500만 원이 이 돈을 빼주고 근저당권 이전하면서 내가 이제 근저당권 이전이 다 된 다음에 먼저 돈을 빼줬죠. 채권서류 원본을 받고. 그래서 만약에 근저당권 이전할 때는 법무사님한테 근저당권 이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이전이 됐고 채권서류를 원본을 여러분 등기로 받은 다음에 2,500만 원 사람한테 송금해주면 돼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거는 수수료 없이 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수수료 없이 근저당권 이전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건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60조에 의하면 부기 등기는 주등기에 따른다. 이래서 4번에 3,750만 원의 권리 행사를 4-2 부기 등기한 근저당권 이전자가 여러분이 가져올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근저당권 이전 등기란 서류가 나 있고 비용,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금액을 송금해 준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래서 근저당권 이전 비용은 이게 채권 취고액 대비 금액을 해보니까 0.6에서 0.8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근저당권 비용만 여러분이 부담하시면은 수수료 없이도 지금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들은 서울 수도권 내는 여러분들이 가격이 떨어지질 않죠.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 위주로 하면은 원금 손실이 나지 않지만 원금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급여합류로 원금을 다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어떤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투자하겠다고 하면 물건을 올려주잖아요, 제가. 올려주면은 여러분들은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이렇게 이걸 저한테 카톡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서를 해요. 법무사님이 하든 제가 하든 자서를 해서 채권 심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국세지방상납증명서, 제시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그 다음에 뭐 기타 이제 서류를 등본이라든지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을 다 첨부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이제 금융거래 확인서를 통해 더 대출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이제 자서를 받습니다. 자서를 받아서 은행에서 받는 서류를 똑같이 다 받아요. 이렇게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투자가 되는데 아까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셨듯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돼요. 그래서 투자자가 보내줘야 될 서류는 정보라고 해요. 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 주소가 정확해요.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여야 돼요. 이게 주소를 잘못 적으면 법무사님 또 가서 보정명령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지금 부산까지 가가지고 보정명령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정확해야 돼요. 주민등록상 주소. 네. 그 다음에 은행명. 은행명은 여러분들이 이자를 받을 거. 계좌번호 이렇게. 그 다음에 법무사님이나 누가 전화할 때 연락처 이렇게. 개인인 경우에. 그리고 만약에 대부 사업자가 있다 그러면은 대부 등록증, 대부 사업자.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 이렇게. 이메일 주소는 왜 필요할까요? 법인인 경우에 플러스 법인. 이메일 주소는 왜 필요할까요? 이메일 주소. 자,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냈을 때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메일 주소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투자자 정보가 되고, 자, 개인근저당 설정을 한 건은 가능하다, 두 건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있는데 그것도 설정이 적발이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단지 개인근저당 설정으로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10건을. 그럼 이게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개인근저당 설정을 10건을 했어요. 개인근저당 설정 10건에도 불법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금만 내시면 돼요, 세금.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지금 인원 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저당 설정이 친구에게 돈 빌려주고 근저당 설정을 했는지 누구에게 설정했는지 모르죠. 그건. 일단은 한 개 이상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나중에 국세청에 추정이 됐을 때 세금만 내면 문제가 없어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는 종류는 세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세는 소득세법령 26조에 의해서 25% 세금을 내야 돼요. 플러스 2.5 주민세를 내면은 27.5의 세금을 내야 돼요. 27.5. 여러분 개인근저당 설정했을 때. 자, 법인 설정은 대부분 2억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2억 원에서는 10%, 주민세 포함해서 1%면은 12% 세금을 내는데 이 법인으로 했을 때가 뭐냐면 인건비, 경비 떨어내고 모든 상황이 다 하죠. 저도 골프 칠 때 법인카드를 다 긁고 있어요. 왜냐면 법인카드에 이자가 쌓여 있는데 경비 처리를 안 하면 10%를 내야 돼요. 어떤 분은 제 친구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에서 이거 했는데 5천만 원 당기 순이익이 났어요. 500만 원 세금을 냈어요. 550만 원 부가세까지. 근데 그 세무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경비를 안 쓰는 거야? 100만 원만 내야 될 세금을 왜 550만 원을 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구사업자를 내면은 대구사업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한대구협회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교육 수료증을 가지고 법무사님을 통해 제가 이제 법무사님도 다 연결해드리겠지만 법무사님을 통해 법인 설립을 합니다. 이사, 감사. 그다음에 법인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름을 낸 다음에 그 법인 설립이 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료증과 그다음에 뭐 통신사 가입증명서, 이사감사의 인감증명서 도장을 가지고 구청의 지역경제과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대구 등록증과 그다음에 중개등록증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필요서류가 보완하라고 보완하고 그래서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세무서에서 세무 등록을 하시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바로 당일날 대구 사업자.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일단은 한두 건은 이렇게 개인근저당 설정을 하시고 내 거가 두 건 좀 됐다 그러면 남편 이름으로 하든지 아니면 가족 이름으로 개인근저당 설정해. 근데 세금을 내고 안 내고는 여러분이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면은 탈세죠. 세금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안 냈을 경우에 나중에 걸리면 27.5에 가산세를 부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세금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돼요. 지금 5월달이니까 기타 수입에다가 여러분 수입이 있을 거예요. 기타 수입에다가 27.5%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내용입니다. 여기 세무자. 그래서 법무사님이 이 자서 받은 거를 스캔해서 또는 사진 찍어서 여러분에게 다 보내줘요. 그리고 등기 접수번호가 나올 때 여러분은 채무자 통장에서 법무사 통장에 이자를 원금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매월 이자를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자가 안 들어오면은 60일 이상 체납이 되면은 기한액 상실 및 기한액 상실 그다음에 연락을 안 받는다는 개인회생 파산 신청이 되면 기한액 상실됐다라는 확약서를 받아요. 채권 서류에. 네,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GPL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적 경제적 자유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어떤 분이 지금 2억 1천을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이자를 받는 경우, 이 당시에는 24%였는데 대부업도 2021년 7월 7일날 소급돼서 20% 이상 못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모른 척하고 받는 분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 수입이 3천인 경우에 고정지출비 500을 빼고 2,500만 원을 가지고 1년이면 3억 원인데 3억 원을 가지고 계속 GPA를 투자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이자가 잘 들어왔다. 지금은 20%인데 그래서 원금이 또 다른 원금이 되는 기간이 4년으로 보시면 4년. 왜냐하면 4년도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받는 이자를 안 쓰고 계속 재투자를 했을 경우에 수입이 더 커지죠.
이거는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자, 유동화 순환투자는 여러분이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 잡고 1억 투자하고 1억 5천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그 1억 5천의 근저당을 담보로 잡고 9천을 뽑아서 다시 수원에 있는 아파트 투자를 했어요. 그 9천에 150% 근저당을 담보로 잡고 7천만 원을 받아서 안산에 있는 아파트 투자. 이렇게 5단계만 가면은 대출금이 3억 8,300이 만들어져요. 3억 8,300에 연이자가 2억 5,796만 원이고 내가 실제 투자금 돈이 1억에서 1억 4천이라면은 수익률이 41.4%가 나옵니다. 이런 투자법이 지금 유동화 순환투자법이다. 법정 대입변제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이제 세종저축은행, 지금은 상사인 플러스저축은행 바뀌었는데 이 채권에 2순위 채권을 가져옵니다. 1순위 대출금이 10억 2,100만 원에 우리은행 설정이 12억 2,500이고 그 다음에 2순위가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한 GPL이에요. 1억 1천. 1억 1천 투자하고 1억 1천을 가져왔는데 그 당시에 이자 약정이 24에 27.9였어요. 이 이자를 받다가 이자를 못 내게 될 경우에는 우리은행 경매가 들어가면은 우리은행 거를 대입변제를 합니다. 대입변제 질권대출은 NPL 법인인 경우에 지금 90%, 95%까지 JB우리캐피탈이라든지 에큐온이라든지 웰컴저축은행에서 지금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는 GPL 투자에서 수익과 법정 대입변제 수익금을 합쳐보면은요, 지금 수익률이 1억 1,100만 원이에요. 투자금이 1억 9,500. 그래서 57%가 수익률이 돼요. 930만 원 정도가 수익. 이 방법을 지금 수강생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GPL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금은 충분히 더 남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금액 대비 수익금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느냐, 이게 최고의 관건이에요. 자금. 자, 관건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요즘에 여러분 카카오, K뱅크 많이 있죠. 카카오에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빌렸어요. 5천만 원. 대출금에 5천만 원을 빌렸을 때, 자, 이 이자가 3%라고 해봐요. 3%. 대출금 이자가 3%. 근데 여러분은 이 대출금을 받아가지고 GPL에 투자했을 때 지금 19.9%도 있으니까 연 20%란 말이에요. 그럼 3%를 빼면 17%의 여러분 수입이에요. 17%. 근데 여기에 뭐 3.5 수수료를 줬다. 그러면은 13.5에 여러분 수수료가 생기는 거예요. 연수익. 그냥 꽁돈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돈을 만드는 구조니까. 그래서 지금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급여가 이체되는 은행이 있을 거예요. 그 은행에 가셔가지고 내 마이너스 통장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5천, 1억 최대한 만들 수 있으면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GPL이 좋은 문건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거기 이자 3% 주고 3% 주고도 돈이 이렇게 남아요. 재무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은행금리부터 먼저 갚으라고 하죠. 은행금리가 3%면 은행 이자가 예를 들어 정기예금이 2%다. 그럼 1%가 마이너스니까 그러는데 여기는 반대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직장 다니고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켜서라도 이 돈을 투자하면 이만큼 수익이 난다 이거죠. 근데 다 이걸 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1억이 있는데 1억만 하고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1원이 지금 은행에 100만 원이 대출이 있는데 나 100만 원 때문에 잠이 안 와.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돈이 돈을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거래은행에 가셔가지고 내 마이너스 통장 만들 수 있는지 보시고 아니면은 지금 셋째 주에 와서 강의할 분들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제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 시세차익, 법정 대입변제, 그 다음에 유동화 순환투자가 있었는데 마지막 번에 6번째가 시세차익이에요. 시세차익. 자, 시세차익은 뭐냐면 자, 이분이
그 동탄에 아파트, 그러니까 호수가 보이는 아파트를 5억 5천에 분양을 받았어요. 5억 5천. 근데 이게 4년 5년 만에 15억이 가요. 15억. 그래서 만약에 이게 KB시대가 15억인데 여러분이 15억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어요. 이거 분양가인데 이거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GPA를 만났다. GPA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대출 1억까지밖에 안 돼요. 가계 생활자금. 은행에 가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생애 최초의 주택구입자금은 LTV를 70에서 80까지 올려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면 1억까지밖에 안 돼요. 사업자는 80%까지 돼요. 사업자는. 사업자의 80을 받으면은 8에는 8, 8은 40, 12억이네요. 사업자 대출. 근데 이 12억이 자금 용도를 해야 이 12억을 대출을 받아서 어디서 쓰겠느냐? 이거 증빙이 안 되면 대출이 안 돼. 한 달 이내에 자금 회수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얼마를 줬냐면 이거를 10억에 전세를 줬어요. 전세를 주고 이게 GPA를 투자라니까 이 GPA 얼마가 나오냐면은 월 1,500만 원. 그리고 본인은 이 집에 나와서 38평형 아파트에 살아요. 연창동에. 얼마에 사냐면은 월세 250만 원. 요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2.5밖에 환산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1,250만 원이 남았네. 1,250만 원 월. 여러분 한 달에 1,250만 원 나오면 뭐 하실 거예요? 백화점 가서 명품을 사요? 저는 명품 안 사요. 백화점 가서 다금하고 좀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네. 여러분들 1,250만 원을 매달 들어오고 그 다음 달 또 들어와. 자 이거 가지고 사요 계속. 자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걸 후순위로 3억 원을 뽑혔어요. 사업자금으로. 이걸 투자하니까 550만 원이 또 나와. 신협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어. 이거 합치면 얼마나요? 1,800만 원 나와. 한 달 월. 이게 GPL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제 강의를 듣는 용산에 사시는 분들이 25억짜리 아파트인데 그 집 20억에 전세 주고 본인 월세로 갔어요. 그거 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10억짜리 15억짜리 아파트를 깔고 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월 1,200만 원씩 날아가는데 여기 뭐 원금이 손실 줄 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자, 송도 아파트 48평형을 1순위 5억 8천 대출해줬어요. 5억 4천. 그리고 저 채권 최고액으로 8억 7천 분양한 보장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KB세가 7억 5천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자를 못 냈어. 마스크 사업에 잘못 투자해가지고 마지막 종착역에. 근데 이분이 이제 부산에 있는 분인데 이제 정보를 얻어가지고 송도 아파트까지 계속 오른다고 해서 했는데 7억 5천짜리를 5억 8천 대출해주고 8억 7천 근저당 설정했는데 이 사람이 연체가 되니까 뭐 그냥 다 먹으면 돼요. 8억 7천에 1억 8천에 1억 9천 수익 내면 돼요. 이자 1억 9천.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 집 찾아가가지고 지금 매매가가 7억 5천이니까 7억 5천에 나한테 넘겨라. 그래서 7억 5천에 샀어요. 이게 작년에. 근데 지금 이게 15억까지 1년만. 이게 시세차익. 이거까지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한데 고수익까지 가능한 GPL 투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만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또 다른 상위 클래스의 재테크를 할 것인지 여러분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얘기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게 있겠죠. 여기 보면은 이게 제가 투자한 건데 5억 8천 1순위 대출하고 8억 7천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월 870만 원 1순위 아파트. 2순위만 있는 게 아니라 1순위도 있어요. 이 사람이. 자, 5억 8천 대출하고 1순위로 8억 7천 대출했어요. 자, 이거는 신협에서 그 당시에 동시진행 유동화가 해줬어요. 신협에서. 그런데 이제 신협에서 이제 감사를 받으면서 동시진행 하지 말아라. 등기부등 근저당 설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3, 4일 후에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브릿지 자금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GPL에서는 여러분들이 브릿지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브릿지 자금. 자, 여기 보면은 자, 5억 8천 대출합니다. 5억 8천. 그리고 채권 최고액 8억 7천 설정을 해요. 8억 7천만 원. 자, 이 근저당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요. 이게 유동화 질권 대출이랑 유동화 이 유동화 기초자산인데 자, 이걸 받고 이걸 근저당 질권을 받고 이 5억 7천에 90%면은 5억 2,200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 돈은 실제로 얼마가 그러면은 5,800만 원만 있습니다. 실투자금. 이게 현금이죠. 현금 투자. 그러면 여기 이 5억 8천에 대해서 나는 연 18%를 받았단 말이에요. 연 18%. 근데 이게 1순위는 신협에서 질권대출이면 연 5.5였어요. 연 5.5. 그래서 여기서 이 뺀 차액이 얼마냐면은 12.5죠. 12.5. 그리고 여기 뭐 수수료 3.5를 줘도 실제는 9%가 남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은 5억 8천에 18% 이자하고 5억 2,200에 5.5% 이자를 계산해보면은 실제 수익률이 120%가 넘어요. 비용까지 제하면 79%예요. 이게 신협에서 신협에는 여신업무 방법서에 있어요. 질권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지금 금감원에서 이것도 우위대출로 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지금 멈춰 있는데 이것도 곧 가능할 거예요. 지금 다시 풀릴 거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이 신협 다니는 사람 찾아가면은 근저당권 질권대출 상품이 있냐 물어봐요. 신협 있어요. 근데 작년 2월 달까지 했어요. 근데 금감원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감사받으니까 신협 중앙에서 신협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동시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감사를 받으면서 동시진행을 하지 말아라. 설정이 나온 다음에 해라. 그래서 이 5억 2,200만 원이라는 돈은 신협에서 대출 나오는 게 맞아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억 2,200만 원을 브릿지 자금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브릿지 자금. 브릿지는 다리죠, 다리. 그래서 이 신협의 근저당 설정을 질권 설정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브릿지 자금으로 질권 설정을 하고 신협에서 나올 때 질권 말소 및 신협의 질권 설정하면서 5억 2,200을 빼서 브릿지 자금 투자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 브릿지 자금 투자자의 수익은 고객 약정 금리를 15일치를 받아요, 무조건.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18%에 15일. 이것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브릿지 자금 주는 사람은 신협에서 대출 나올 때까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 사람이 했어요, 채권을 처음에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GPL이 여러분이 단순히 알고 있는 GPL이 아니에요. 지금 시세 차익, 법정 데이밴드, 그 다음에 유동화 순환투자, 브릿지 자금까지 다 있다고요. 여기.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진행을 할게요. 여기 커피도 드시고 음료수도 드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보셔도 돼요. 5분만 쉬었다가